네, 사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는 게 어쩌면 ESG 경영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대두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ESG 경영 중에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 경영 쪽이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환경 경영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 ESG 경영이라는 말이 어제 오늘 갑자기 국내에서는 작년 말부터 갑자기 조금 더 대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나름의 역사가 있고 어떤 연역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ESG 경영까지 연결되고 또 최근에 ESG 경영과 관련해서 ESG 경영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ESG 경영 안에 들어있는 경영의 세부적인 방향들, 전략적인 것들, 정책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가 손에 좀 잘 안 잡힌다. 이러는 분들도 꽤 대중적으로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섞어서 드리고 또 최근에 국내에서 뭐 우후죽순 설치하고 있는 뭐 어떤 이사회 내 ESG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그 자본시장의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혹은 ESG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큰 흐름을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맨 처음에는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들어봤음직한 내용들 조금 빠르게 기본 키워드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SG 경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준거 자료들, 뭐 모범 기준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ESG 경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ESG 관련된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자본시장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ESG 정보 공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고 참고적으로 해외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는지 살짝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ESG 경영 관련된 트렌드도 간단한 자료가 나온 게 미디어에 있어서 좀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미 다 잘 아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1987년 유엔 회의 때 나온 얘기고요. 요 말씀을 요 표현을 처음 사용한 분은 당시에 그 총리를 하고 있던 노르웨이의 총리를 하고 있던 브룬틀란트 여사이시고 그 보고서를 브룬틀란트 보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보고서에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 의미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 자신에게 필요로 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다 소멸시키거나 소진시키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 세대에 충분히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구 환경을 파괴해버리거나 지구의 자연 자원을 다 소비해버리면 미래 세대가 발전하거나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걸 막으면서 발전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빈곤이랄까 뭐 인구 증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환경 파괴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사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이제 그 영국의 존 윌킹턴이라는 분이 지속 가능 경영, 즉 기업 입장에서 지속 가능 발전과 연계시켜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혹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해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트리플 버텀 라인이란 말을 쓰는데 이 세 가지가 현재 ESG하고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EES가 되겠네요. 경제, 환경, 사회 이렇게 3대 기본축이다 얘기를 했고 저기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측면 즉 우리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 생활이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를 한 것인데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ESG 경영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저 경제라는 부분은 어쩌면 지금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버넌스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일 수도 있고 당시에 경제를 얘기하면서 기업의 거버넌스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현재 거버넌스를 광의의 개념으로 좀 넓게 이해를 하면 저 경제라는 부분은 어쩌면 거버넌스 안에 있는 거버넌스를 갖춤으로써 경제적으로 뭔가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 이 부분이 그 거버넌스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작기도 하고 넓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당시에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아울러서 환경 경영과 사회적인 경영도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말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사실 지속가능 경영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또 지속가능 경영을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만 이게 어떤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걸 알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다. 사실은 투명한 경영, 그 기업의 어떤 ESG와 관련된 경영, 관련된 내용이 자본시장이나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줘야 어떤 기업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와 연관시켜서 2002년에 유엔에서 PRI라는 거를 출범을 시킵니다. 당시에 UN PRI라고 출범을 했고 현재는 앞에 UN 떼고 그냥 PRI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여전히 UN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 독자적으로 PRI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 UN PRI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UN에서 같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앞으로 우리 자산 오너들이나 아니면 자산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ESG 경영의 다른 면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어쩌면 앞뒷면처럼 연결되어 있는 뭐 SRI라는 거 있죠. 사회 책임 투자 혹은 책임 투자. 사회라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한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서 그냥 책임 투자, 책임 있는 투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런 책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UN PRI를 통해서 200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거나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 연금 펀드 이런 데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저기에는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기금도 국민연금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금들, 글로벌 연금들이나 아니면 또 큰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그 기관들이 그 연금들이 저 유엔에서 제시한 RI 책임 있는 투자의 원칙들, 프린시플이니까요. 그 원칙들을 지키면서 일정하게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점점 책임 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는 데 동참하겠다라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네, 연결시켜서 간략하게 또 보고 싶은 내용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저 내용 중에 전체 17가지인데요. 저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환경 경영, 사회 부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사실은 그 전에 밀레니엄 지속가능 발전 밀레니엄 발전 목표라 그래서 MDG라고 2000년 막 시작하면서 발표했던 게 있었어요. 15년 단위로 저게 지금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2015년 즈음에 다시 앞으로 15년간 2030년까지 우리 전 지구 인류가 함께 힘써야 될 발전 목표는 뭐냐? 그래서 모아본 게 저 17가지 정도입니다.
사실 뭐 여기에도 재밌는 일화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원래 16가지였는데 그 16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이라든지 부패 방지라든지 함께 간다든지 이런 16번 저기 룰에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게 저기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게 선언하는 게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전체 국가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발전 목표들이 있는데 저게 우리 인류 전체,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인데 그 중에도 상당 부분은 ESG 경영의 요소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우리 기업들이 참조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 시간상 어렵지만 저런 부분도 어쩌면 우리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데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가장 핫한 게 저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TCFD라고 해서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거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 혹은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약간 재무적 정보로 환산하거나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유럽에서는 상당 부분 의무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고요. 국내에서도 TCFD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 TCFD가 완전히 의무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그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결국에는 뭐 남미든 북미든 아니면 유럽이든 함께 계속 뭐 무역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저 TCFD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관련된 이행을 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또 난관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계속 다 연결되는 내용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들 쭉 연계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 혹은 기업과 연관된 투자자 입장에서 ESG 경영, 책임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끄집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저기 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어쩌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고 저 내용들이 국가별 혹은 기업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모든 요소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게 더 중요해. 지금 당장 힘을 쏟을 건 이거야. 이렇게 해서 ESG 각각의 분야 중에 어떤 거는 좀 더 시급하고 또 어떤 거는 좀 덜 시급한지 모르지만 더 중대하고 이런 차별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기업들은 그냥 뭐 여기저기서 ESG 경영 너도 나도 ESG 경영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기업 입장,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규모나 우리 회사의 업종이나 우리 회사의 성장 단계 이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ESG 요소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무엇인지 어떤 걸 먼저 할 것이고 어떤 걸 나중에 할 것인지를 판별하고 구체화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안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또 자료들이나 어떤 기관에서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쭉 해왔던 ESG 경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ESG 평가 기관이라는 것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몇 개 기관이 있고 국내에서도 ESG 평가 기관이 몇 개 있죠. 그래서 뭐 ESG 관련한 등급도 부여를 한다 그러고 또 ESG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로 뭐 이렇게 상장 지수 펀드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기도 하고 또 책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ESG와 관련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ESG 환경 경영, 사회 책임 경영, 사회 부문, 뭐 지배 구조, 거버넌스 다 좋은데 정말 손에 잡히는 뭔가 알맹이를 한번 내놔봐라 라고 했었을 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지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뭐 저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ESG 경영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하고 SG 세 가지 분야를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ESG가
지속 가능 경영, ESG 경영의 세 개의 기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ES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맞고 G는 E하고 S를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바탕이 되는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E하고 S, 환경 경영이나 사회부문 경영 관련해서 충실하게 뭔가를 잘 만들어 가려면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거버넌스 위에서 환경 경영, 사회 책임 경영도 가능한 것이고 그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ESG 경영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 경영이나 사회 책임 경영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는지도 저희 그 모범 기준 개정과 관련된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나름 빨리 시작을 했어요. 저게 1999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저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저런 형태 거버넌스와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저렇게 제시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예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당시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외세에 의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됐죠. 사실 이거는 자발적으로 했으면 조금 더 신나서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했을 텐데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외세에 의해서 하는 거는 왠지 좀 꺼려지죠. 잘 하기도 싫고 내비두면 내가 알아서 잘 할 수도 있는데 강제로 와서 하라 그러니까 왠지 끌려가는 것 같고 하기도 싫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도입됐던 사회이사 제도나 뭐 감사위원회 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뭐 그거 한다고 뭐 좋아지겠니? 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나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기업 환경이 잘 안 맞는 거를 이렇게 막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견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거 하세요. 이거 안 하면 IMF 차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고 바람직한 방향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회이사 제도나 감사위원회 제도 논란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당시에 낙후됐던 거버넌스를 개선시키는데 분명히 일조를 한 것도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그 과정에서 저게 나타났는데 저거는 OECD라는 기관에서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발표했던 시기하고 거의 겹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빨리 발표를 한 거죠. 다만 저 모범 기준 따로 현실 따로 이상 따로 현실 따로라는 약간 좀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아쉽게 현실 적응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찌 됐건 이 모범 기준은 저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6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당시 처음 모범 기준은 5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된 거, 소수주주 보호라든지 뭐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이제 그 개정하면서 한두 가지씩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고요. 이사회와 관련된 게 또 크게 한 부분인데 저기 이제 2개로 나눠져 있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나 사회이사 독립성, 책임성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사회 내에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 어떤 위원회들이 필요하겠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걸 담고 있는 게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및 평가 그리고 개별적인 사회이사들의 어떤 전문성, 책임성, 그들의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 내부 통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감사기구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외부 감사인 선임이나 실제 외부 감사 과정, 외부 감사 후의 어떤 평가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경영감시 참여라고 해서 자본시장의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안내해야 될 정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의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게 2003년에 한번 1차 개정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큰 개정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조금 더 반영하는 개정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2016년 거의 10몇 년 만에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개정 때 앞에 얘기했던 기본 내용들 안에 이제 책임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 기관 투자자의 역할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포함시켜서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 2차 개정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기관 투자자 섹션을 신설해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과 관련된 걸 좀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국내 지배구조 관련된 법령의 개정 사항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회계 선진화 관련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반영을 했고요. 또 해외 동향도 일부 반영을 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라든지 또 뭐 주주총회, 우리 상법상 2주 전 소집 통지로 되어 있긴 한데 28일 전 소집 통지를 하는 게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권고되고 선호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담아서 좀 안내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사회책임 경영과 관련된 얘기들도 추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올해 3월 달에 기업지배구조원에서 각각의 모범기준,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준, 환경 모범기준, 사회 이렇게 모범기준 3개로 모범기준이 나눠져 있는데 그 3개 모두 다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좀 추가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이 지향할 바를 담겠다. 그래서 개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그 3월 달에 개정안을 보도자를 통해서 통지를 안내를 드렸고 얼마 전에 6월 초에 공청회도 한번 했었죠. 그 공청회 하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들을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성안 단계입니다. 아마도 우리 내부의 절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말 전에 그게 최종 개정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저 처음에 나왔던 모범기준 개정안에서 내용상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정 상황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하고는 있는데 뭐 또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조언만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틀을 좀 바꾸고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ESG 각각의 모범 기준이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 방향을 잡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선 이제 지배구조 모범 기준부터 저거는 이제 보도자료에 있던 내용이니까 저 안에서 간략하게 뭐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한두 가지 키워드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틀은 저렇게 크게 뭐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 이사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ESG 경영의 책임 주체는 이사회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사회의 리더십이라는 걸 제일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뭐 이사회 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사회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사회 차원의 책임이 있고 개별 이사들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개별 이사들의 책임도 이사님들이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사의 책임을 또 별도로 좀 띄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체로서 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들 사내이사건 사회이사건 감사위원이건 간에 이사라는 직책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더 그 현실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주주권 보호, 그다음에 감사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랑 시장에 의한 경영 관시는 통합을 해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 경영이란 말을 명확하게 지속 가능성이란 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모든 회사의 이사회는 그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뭘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전략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사실은 거의 뭐
그 10분의 7, 8 정도까지 물론 좀 오버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회에서 ESG 경영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그게 전체 회사 차원에서 전략과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놀게 되고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어긋나게 되고 큰 틀에서 그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 빛을 발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ESG 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화두를 이 사회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걸 좀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모금 기준에 담고 있고요. 그 이외에 몇 가지가 추가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 6번의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해서는 기존의 뭐 보상위원회라든지 뭐 감사위원회 관련된 내용들, 감사위원회는 저쪽 이제 내부 감사 쪽에서도 다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특별히 추가가 된 게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것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참 다양한 승계의 어떤 취지나 제도적인 것들이 현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고 경영자 승계, CEO 승계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그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승계가 혹은 뭐 기업 승계, 경영 승계가 단순히 뭐 가족 경영이다, 뭐 전문 경영인 경영이다, 뭐 오너의 2세, 3세, 4세에게 넘어간다라는 그런 식의 표피적인 승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형태여도 관계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에 의한 승계든 아니면 오너 경영인의 2세, 3세, 4세 뭐 오너 경영이라는 표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창업자의 후세에 의한 경영이 계속 뭐 이어지는 거 어떤 승계라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본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승계를 받을 후보자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교육되고 그 성과들이 측정되고 그게 인정받았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승계자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승계가 되는 게 그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 환경이나 지금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이 맞닥뜨리는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자의 2세, 3세, 4세, 5세니까 당연히 승계를 받는 게 맞다라는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2세, 3세, 4세, 5세들이 정당한 경영 수업을 받고 정당한 과거의 성과로서 능력을 증명을 하고 또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승계를 해서 좋은 기업으로 계속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면 최선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게 어떤 형태의 승계건 간에 최고 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기본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게 주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최근에 최근 계속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사적 이익의 편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사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부거래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사회 내 위원회로 포함되는 게 적절하다라는 공고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쉽지는 않지만 국내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죠. 기업 집단으로 지주회사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공식적으로 지주회사는 아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 단위의 이런 국내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 집단 단위의 이사회에서 어떻게 자회사하고 기주회사하고 이사회가 어떻게 역할 분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도 살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지주회사 차원의 이사회의 책임들에 대한 내용도 일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좀 되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게 과연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더 분리 안 하는 게 장점이 있는데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공정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견제와 균형의 법리라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집행을 했으면 그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독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사회 의장과 CEO가 분리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그게 맞지 않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업 성장 단계라든지 규모에 입각해서 그런 경우에도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분리를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서 안내하면서 주주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또 그걸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뭐 모범 기준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 글로벌 차원에서 뭐 국내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들을 모아놨을 뿐이지 저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회사에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 해야 돼. 뭐 저거 안 지키면 좋지 않은 회사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저기 있는 얘기들 중에 공통적이거나 이거는 뭐 반박 불가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모범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달리 잘 우리 회사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안내를 하고 주주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관련해서도 사실은 환경 모범 기준이 뭐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2010년에 처음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담지 못했고 당시에 또 환경 경영 국내에서는 크게 많이 부각돼 있던 시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모범 기준이 있다 정도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좀 체계화해서 담자 해서 저렇게 좀 나눠놨어요. 당시에는 뭐 환경 경영과 관련된 계획, 실행, 뭐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이번에는 그런 환경 경영을 하기 위한 리더십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이렇게 좀 가장 앞부분에 그걸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위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환경 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운영과 관련해서 녹색 구매라든지 뭐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 모범 기준의 현실 적응성도 조금 높이기 위한 그런 개정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의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은 뭐 저희 그 기업 지배구조 홈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키워드만 몇 개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책임과 관련된 사회부문 모범 기준도 2010년에 처음 만들었고 지금 이제 2차 처음으로 개정을 하는 거죠. 첫 개정인 거죠. 첫 개정을 하는 건데 당시에는 사회 부분 ESG 경영 얘기할 때 S가 스펙트럼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S가 포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너무 많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S 관련해서 사회 공헌 활동, 뭐 기부, 사회 책임 활동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거를 S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회 기부라든지 사회 공헌 활동은 조금 다른 측면일 수 있어요. 경영이랑 직접 연관되는 게 아니고 경영을 해서 나온 이익을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데 쓴다. 뭐 불이웃 돕기도 내고 뭐 태풍이나 뭐 큰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성금도 내고 뭐 어디 낙도 같은데 뭐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뭐 자매 결혼도 맺고 이런 거는 사실은 기업 경영에 연관된 거라기보다는 기업 경영에서 나온 성과나 이익을 시혜적 차원에서 회사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베푸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사회
ESG에서 사회 책임 경영, 사회 경영이라고 하는 거, 사회 부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랑은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의 한 틀 내에서 기업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렇게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이렇게 나눠놨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그 개정 내용을 다른 모범 기준들하고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리더십, 사회 경영을 하기 위한 뭐 회사의 리더십은 어떻게 구축돼야 된다, 이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먼저 대답해 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거 이외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거 이외에 다양한 기업의 사회와 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을 인권과 노동 관행으로 이렇게 같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나 경쟁사와 관련된 것을 공정운행 관행이라고 했고, 소비자와 연관된 것을 지속 가능한 소비, 그 다음에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 보호,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범주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가면서 또 일부 모범 기준에 담기 적절치 않다, 혹은 법이나 그 상위 차원에서 규제해야 된다라는 건 일부 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모범 기준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범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 ESG 경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알맹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저 중에 우리 기업에 맞는 거를 만들어 가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이라는 것은 조금 더 또 그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조금 더 특화해서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혹은 내부감사, 외부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감사위원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강화되는 법 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도 감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서포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바이블처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범 기준하고 연계돼서 ESG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그래 ESG 정보를 공시하라는 거는 알겠다. 어떤 정보를 공시할지 알려달라.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서, 근데 그 정보들을 가지고 막 평가를 했는데 평가 기관마다 너무 평가 점수도 다르고, 뭐 어떤 국내 평가기관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근데 해외 평가기관에서는 우리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평가 결과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ESG와 관련된 정보 공시는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표준화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만 평가기관들이 어떤 평가 등급이 다 다른 것이, 그게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지, 다 다른 것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지,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평가 기관마다 평가에 대한 철학이나 어떤 부분을 더 포커싱해서 하는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평가 기관이 우리 평가에서는 뭘 집중적으로 본다,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천명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평가는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평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는 어떤 측면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평가기관 스스로도 충분히 오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 결과나 이런 등급이나 점수가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노하우 혹은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내용들은 안내를 해야, 평가기관마다 너무 다르지 않냐, 우리 똑같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 평가기관들의 평가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아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은 거의 다 썼거든요. 오버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주마간상격으로 키워드만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지배구조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 어떤 것들을 지금 평가해 왔다. 근데 사실은 이 이제 평가 내용이 앞으로 모범 기준이 개정되면 그거와 연관돼서
내년이나 뭐 내후년쯤에는 당연히 변경이 될 거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거 대동소이합니다. 모범기준의 그 구성하고 기존 모범기준 구성하고 거의 같습니다. 주주 권리 보호하느냐, 소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배당 같은 건 잘 하고 있는지, 계열에서와의 거래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사회 구성,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그런 말들 많이 나오죠. 여성 임원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있느냐 여부도 평가하고 있고,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도 평가가 되고 있어요. 또 각 회사에서 사회이사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느냐 이런 내용들도 평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후보 추천위원회나 보상위원회 리스크 관리 관련된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감사위원회 구성이 전문성, 독립성을 갖추고 있느냐, 활동이 매 분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감사위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나 자문 등이 제공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시가 이루어지는지, 영문 공시 여부라든지 기타 그 이외에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데도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환경 경영과 관련해서도 뭐 환경 조직이나 계획 수립 여부, 공급업체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녹색 구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각각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내용들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내용들은 한 기관을 예시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저걸 다 하지는 않겠죠. 저 중에서 중요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히 환경평가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업종별로 달리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 성과와 관련된 거, 기후변화, 자원, 물이라든지 뭐 폐기물 관련된 내용들, 또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의사소통 관련된 것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회평가는 지금 기존의 모범기준 형태로 이해관계자별로, 즉 근로자의 안전, 뭐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한 부분, 인권보호, 그다음에 공정거래, 이거는 이제 협력사, 경쟁사,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보호,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소비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ESG 경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걸 위한 정보 공시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요 뭐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언론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런 뭐 지속 가능성 보고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많이 발간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ESG 정보 공개, ESG 보고서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하고 통합이 되거나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결이 되거나 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현재는 뭐 100여 개도 채 안 되는 기업들에서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혹시 여기 참여했는데 나 내용 저거 알고 싶은데 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알아봤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자율공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의무공시가 된 지 3년차 됐는데, 그 의무공시가 자산 2조 이상만 의무공시가 됐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자산 1조 이상도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의무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100여 개사 이상이 늘어납니다. 올해 175개사가 의무공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추정이지만 올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요. 추정이지만 내년에는 한 270~80개사가 보고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자산 1조 회사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해외에서도 다 선진 제국에서는 관련된 정보 공시, 특히 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많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근데 사실은 저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공시하고자 하는 내용도 뭐 OECD의 지배구조 원칙이나 뭐 다른 유사 글로벌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따왔거든요. 그래서 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해야 되는 가이드라인만 봐도 이게 지배구조에 대한 핵심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올해 초에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저게 E하고 S 정보를 공개하는
어쩌면 표준 지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저기 있는 것 중에 얼마만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할 건지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할 건지는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근데 다양하게 지금 아시겠지만 환경부에서도 환경 관련된 정보를 의무 공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분과에서도 KESG 뭐 이런 지표 만들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시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은 정보를 접해서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간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뭐 제가 여기서 쭉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E하고 S 관련된 정보도 글로벌 흐름상 우리가 회피하기 어렵다. 준비를 하긴 해야 된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범위부터 꼭 필요한 것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나가자라는 내용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뭐 EU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일본, 중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살짝 담아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ES 공시 관련된 내용들도 정말로 주마간산이었네요. 어찌됐건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ESG 경영 트렌드는 최근에 우후죽순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한다. 우리 ESG 위원회 만들었다. 뭐라고 하는데 그 ESG 위원회가 도대체 실체가 뭐고 정확히 하는 업무가 뭐고 정확히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현재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ESG 경영을 위해서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만드는 건 너무 바람직할 수 있지만 기존의 감사위원회나 뭐 지배구조위원회나 혹은 보상위원회나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뭐 이런 거 내부관리위원회랑 차별성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회이사들이 겹치기 출연해가지고 겸직하면서 ESG 위원회만 만들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ESG 위원회의 고유한 목적이나 고유한 업무는 뭘까? 라는 부분이 이제 막 시작이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 내년 한 2, 3년 정도를 지켜보면 제대로 ESG 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랑 아닌 회사 그냥 좀 쇼잉하는 회사랑 뭐 이런 부분들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노력 단계에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격려를 하고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눈도 크게 뜨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쳐다봐야 될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오버한 것 같아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